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주부남 리얼티입니다. 오늘 주식과 부동산 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생상품 지금 모의 투자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지 요즘에 이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36만 9천 원 이익 실현을 하고 모의 투자로 그러면서 14만 원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서 오버나잇을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아랫방향으로 보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모의 투자가 이제 3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좌를 진짜로 돈을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벌 거고요. 계좌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뭐 계좌 많이 할 건 아니고 한 계좌만 할 겁니다. 부동산하고 다르게 주식은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각오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설사 지금 하락장이라서 매도를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너무 따라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보면은요. 오늘 장이 0.47%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저가가 0.98%, 약 1% 가까이 무너졌다가 다시 11시부터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장이 끝났는데요. 이번 주도 결국에는 미세한 하락으로 거의 뭐 보합이네요. 보합.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세는 무너지는 추세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조금 예외로, 재밌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이거 업종 차트고, 이 종목 차트가 어디 있지? 오늘 재미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마음 즐거우신 분도 계실 테고, 안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국민의힘, 보수표에서 대통령, 대선이 결정이 됐죠. 누가 나올지를. 그래서 이제 박빙이었던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 이 두 분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많이 지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지지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준표 후보님을 엄청나게 많이 지지했습니다. 뭐 펀드 계좌 열리자마자 돈도 넣고요. 뭐 진짜 따라 나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고 말았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뭐 뇌절인데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뭉쳐야죠. 뭐 뭉쳐야 되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것을 주장하고 하고 싶어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매수할 때만 내 맘대로 되나?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죠? 깎아달라는데도 안 깎일 때도 있고, 뭐, 그쵸?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자고 싸는 거는 마음대로 된다는 거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의식주적인, 기본적으로 인간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화장실 가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기본 3대 요건이라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나름 뭐 마음대로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도록 할 건데, 이거 뭐 한국선제 아까 제가 봤어요.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서현, 이화, 무학, 이게 지금 다 하락한 거가 홍준표 후보님, 그분 거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거나 보합에서 유지된 거가 이제 윤석열 후보님,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아까 서현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보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딱 가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추세가. 근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 이거 홍준표 후보님 건데, 이거는 반면에 계속 기조가 하락 기조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판세가 다, 이 무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거든요. 이거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건지를. 그래서, 이게 하락 기조인데 여기서 그러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매수냐 매도냐 길로가 서 있는 이 단계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리송했고 이랬는데 결국에 오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볼 텐데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 동아리 있는 사람이 올려준 거예요. 앞으로 공약이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주요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에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거의 사실 쉽진 않아요. 5년 동안 이거를 빠르게 추진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등장하자마자 막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은 정말 불나게 올인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불나게 올인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확대. 물론 뭐 정치라는 거가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봐야 되면 상징적.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공급한다 이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많이 공급하면 그만큼 입주가 나중에 많아지고 입주가 많아질 때 되면 가격은 좀 더 이렇게 조정받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아하는 건데요. 요것만 보면 좋죠. 근데 문제가 이제 뒤에 걸 다 봐야 돼요. 조립을 해야 돼, 조립을. 그리고 조립을 하면 이분의 그 사고관념 자체가 보이는 거죠.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확대.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뭐예요? 나라에서 해주는데 그거를 확대시키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가 이 임대주택을 바라보고서는 가는 분들은 내 집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당장의 어떤 좋음은 있으나 나중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거가 진짜 평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가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나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13평짜리 지어놓고 거기에 4명이 들어가서 살으라고 막 이런 급한 불 수습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국토보유세.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파트를 혹시 갖고 계시거나 땅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국토보유세라 해서 국토보유세. 즉, 나라에서 이제부터는 뭐 한다? 나라 땅, 이렇게 관념 자체가 뭐냐면 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다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뭐 농작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농작하는 분한테도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팔겠지. 많은 사람들은 땅이 많은 사람들은 팔겠지.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농작물 지으시는 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판다 그러면 이거 사겠어요? 보유하고 쓰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게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데 미쳤다고 해? 빌렸으면 되지?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빌렸을 거면 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농작 지으신 분들이 이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임작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돈을 더 내면 농작물 값은 어떻게 돼요? 배추값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물가의 기본의 상승은 부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극적인 예였어요. 예. 그리고 뭐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뭐 보유하고 있으면 돈 낸다. 그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나 월세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살겠대. 안 살겠대. 안 사겠대, 집을. 그럼 안 산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매로 넣어버려야죠, 뭐. 답 없죠, 뭐. 최악의 경우는 경매로 넣어야 돼. 그러면 임차인은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죠? 임차인이 2020년 12월부터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22년 12월 1일까지 계약을 2년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11월 30일까지예요. 2년간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21년도 2월에 딱 왔어요. 자, 내 집이에요, 이제부터.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됩니다. 이 계약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임차인 나가서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 구해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겁나게 비싼 거지. 그죠? 예, 시장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해서 올리면 올릴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세 이연 제도 도입한다 그랬고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건설 원가 이제 공개하겠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분양을, 민간인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죠. 민간인들 부자 만들어주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청약 경쟁은 더더욱 심해지고, 예, 핏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비싸지면 구축 아파트는 상대 대비 저평가하기 때문에 더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 집값 다 올라가는 얘기예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국토보유세 다 집값 올리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지느냐? 고통스러워요. 뭐 그렇다고 있는 사람이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이것도 있어야죠.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 고통도 고통이고 무너집니다. 죽어납니다, 이거. 아무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의 이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 더 세게 악셀을 더 세게 밟겠다. 지금 90으로 가는데 속도 죽여야 되는데 카메라가 눈앞에 있는데도 더 악셀 밟아서 17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정책이.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요거는 이제 잘하는 것 같죠.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세금을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러는데,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금 부담 완화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이죠. 예. 이건 사실 솔직히 인정하는데 이건 잘하는 거 맞아요. 예, 솔직히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48%가 내 집을 가졌고요. 52%가 내 집을 가지지 못했대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52%가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전월세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실거주 부동산 이 사람들은 세금에 있어서 득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의 집주인들이 해를 보겠죠. 그죠? 득실 중에 해를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대가는 이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집 못 사요. 그죠? 돈 없는 사람 집 못 사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계속 죽는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죽는다. 이게 이재명 정책이네요. 아이고.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좋아해도 되겠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 좋아해도 되겠어요. 근데도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혼자 잘 먹고 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인 보유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징벌적인 보유세를 때리겠다. 우리는 그 집 뭐 공실에 있나? 비어있나? 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파트 지금 6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게 140채가 되고요.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가 지금 50채 가까이가 됩니다. 합산 대량 묶어도 합산 대량 묶어도 제가 200채가 넘어갑니다. 이젠 제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제 핸들링하는 거가 제가 제 손 안에서. 근데 필수가 뭐냐면 200채가 넘어가는데 이 중에 전세가 공실이 10개가 안 돼요. 190채가 다 찼어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 보수돼. 비필수라는 게 뭔지를 좀 해봐야 돼. 비필수. 나한텐 필요가 없어. 다주택자한텐 필요가 없지만 집이 없는 사람한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필수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겨냥하냐고. 이 사람 겨냥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 보유세. 그럼 보유세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다주택자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 사람 누구 찍어요? 지금 이재명 찍고 있죠. 고위공직 환장하겠다니까. 예, 아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해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그러면 공직을 해요? 여러분 고위공직자 누가 해요? 그러면 저번에 차관들도 다 때려치고 내려가는데. 예?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받지 말고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 막 욕만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아. 본인들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높게 크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큼 많이 공부했고 노력했으니까. 이거 왜 나쁘다 그래? 이걸 왜 나쁘다 그래? 왜? 뭐 해먹으니까. 아니 나는 안 해먹어? 내가 지금 하는 그곳에서? 응?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걸 나쁘다면 안 돼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일을.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 관념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그래서 윤석열 정책은 뭐죠? 청년 원가주택 30만 원인데 원가주택 이것도 참 애매해요. 원가로 누가 집을 지을까? 저렴하게 해가지고 뭐 단가를 낮추면 몰라. 그래서 홍준표가 들고 왔던 게 쿼터죠. 4분의 1. 이런 거면 모르는데 원가로 누가 일을 해요? 이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물론 오바해서 모든 정책은 말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포함 250만 호 공급.
역세권의 첫 집을 해가지고 역세권 누구나 살기 좋은 어떤 그런 곳을 해가지고 20만 호를 짓겠다는데 역세권 재개발하는 거죠 뭐. 근데 문제가 있죠. 역세권 제재하면은요 집값은 대폭등하죠. 예, 이것도 그죠? 여긴 폭등하죠. 근데 이제 뒤에 거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이재명 정책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대요.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그죠?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전엔 30년이었어요. 예, 이거를 30년으로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정책이기보다는 사이클적인 부분이에요. 예. 사이클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실행하느냐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떨어지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규제로 완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두면은 제재는 하게 됩니다. 이루어져요. 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시킨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80%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그때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나 집을 좀 수월하게 살 수가 있죠. 내 집 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요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형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떨어지는 폭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막 갖다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좀만 나중에 바닥 찍고 그 무렵쯤에서 내려오는 중턱에도 충분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해주면 이거 다 물량 받으라는 얘기야. 진짜 나쁜 거야 그러면 이거. 진짜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대출 규제한다. 예, 맞아요. 이거 솔직히 저 대출 규제 좀 저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다주택자들이 정도껏 해요. 예. 그 다음에 1주택자 보유세, 양도소득세 완화. 이거는 뭐 아까 저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거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시켜야 돼요. 폐지. 내 집 하나 내 나라에서 갖고 있는데 무슨 양도소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폐지해야지. 보유세는 폐지해야 돼요. 예. 이래야지만 내 집을 갖고서는 안 팔아요. 근데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팔아버리죠. 그럼 공급이 나오겠죠, 많이. 그럼 집값은 떨어지겠죠?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세 1주택자니까 어차피 1주택자니까 내 집 하나 가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이거 재검토라고는 낮춘다는 얘기지 뭐. 그죠? 예.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산이나 그죠? 뭐 분당이나 이런 데에 재건축 리모델링 하겠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이것도 또한. 예.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것도 뭐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부 정책을 오늘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보여지네요. 뭐 부동산 지인에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오늘은 이 정도 정책에서 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여순광 임장을 갑니다. 여순광 임장을 새벽에 2시에 떠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기 수도권에서 2시 30분에 2시 30분에서 4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순광 임장을 한번 보고 현장은 어떠한지 보고 와서 좀 더 함께 나누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한편으로 영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각자 도생의 길인데 현금 보유 많이 하시고요. 현금 보유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요. 현금 보유 많이 하시고 대출은 뭐 지금 연끌 해다가 막 하신 분들 위험해요. 연끌 조심하세요. 예, 현금 보유 하세요.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6%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최소 저는 6.6%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막 올려버리면 대출 때문에 결국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연끌에다가 수도권 투자하신 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엄청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항상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면 제가 친히 답변 다 드리고요. 예, 질문 온 것도 제가 답변이나 메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티였습니다.